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 5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은 이정윤 세무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냥 세무사님이 아니라 전국에 알려진 슈퍼개미신데요. 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저는 일단은 세무사로서 세무법인 운영을 했었고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또 유튜브 채널을 파서 재테크, 그 중에서도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한 4년, 5년 전에 첫 책을 썼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재테크 관련해서 4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 최적화됐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저는 엔잡러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사이자 유튜버이자 저자이자 또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슈퍼개미 이세무사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저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 혹시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기요사키가 4개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투자도 잘 알아야 되고, 시장도 알아야 되고, 이제 세금도 알아야 되고, 회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난 후에 이 4개를 실제로 다 잘 아시는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영광이죠. 저도 네. 강한국 저자님의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쓰시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이제 저도 이제 잘하는 분야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데 진짜 저 굉장히 좀 무지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이게 참 그 4번째 책입니다. 슈퍼개미 이정윤의 주식 투자 정석,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이 책이 바로 4번째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정말 부동산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이제 세무사니까 세금에도 정통하셨고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서. 네. 아무래도 관심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네.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는 주변 친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돈에 관심이 많고 부자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꾸었기 때문에 백조의 꿈이 있으셨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이루실 것 같습니까, 그 꿈? 정말 치기 어린 네. 아주 어렸을 때 돈의 단위를 모를 때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를 때 100조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100조를 정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의 배수를 10번을 하면 1000배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억을 1000배하면 1000억이 되고, 네. 1000억을 1000배하면 100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억을 2배를 20번만 하면 100조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2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100조라는 막연한 꿈을 꿨었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을 알게 됐죠. 100조라는 돈은 내가 벌 수 없는 돈이라는 건 알고 있고, 꼭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좀 열심히 살아가는 쪽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 방식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이제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탑다운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탑다운이 있고 버텀업이 있습니다. 이제 버텀업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 투자죠. 아마도 종목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 국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탑다운 투자는 이제 큰 그림부터 먼저 보고, 그러니까 매크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테마가 있나 산업이 있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탑다운 투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게 보통 이제 매크로나 이런 걸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세무사님은 책에 보니까 GDP, 물가, 환율, 금리 이런 거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시고 이제 자산 배분 같은 걸 좀 정하시나요? 내 자산의 몇 %를 주식으로 할지 이런 거? 질문하신 것처럼 네. 저는 사실 자기 자신의 타입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누구한테나 말하지만 저는 버텀업보다는 탑다운을 좋아하고, 또 역배열이나 하락 추세보다는 정배열이나 상승 추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탑다운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매크로 환경들, 특히 미국 증시가 가장 주가 되니까 미국 증시를 먼저 보고, 아시아 증시를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산업을 보고 종목을 보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게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수치를 보는 거잖아요.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은 얼마가 나왔는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당기순이익은 얼마인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성적표가 있죠. 기업의 성적표가 재무제표에 수치로 되어 있다면 한 나라의 성적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는 경제지표라고 하는데 경제지표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GDP와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한 상품의 가격과 균형량이 중요하듯이 한 나라의 균형량이 GDP고 가격이 바로 물가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를 조절하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물가, 금리, 그리고 GDP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수치들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막 자산 배분을 정하지는 않고요. 저런 거죠. 예를 들어 요즘 미국 증시가 흔들렸잖아요. 특히 네. 1월 달에 많이 흔들렸죠. 왜 흔들렸지? 금리 인상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어. 그럼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거지? 그런 것을 보면서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좀 결자 해지라 그러죠. 이렇게 묶은 사람이 풀러야 된다고. 만약에 떨어지는 이유가 금리 인상이었다면 금리 인상을 좀 더 재료를 많이 찾아보고 또는 최근에 특히 오늘도 좀 지수가 흔들렸는데요. 오늘 또는 최근에 지수가 흔들리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그쪽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흔들리네. 그럼 그 재료들은 어떻게 되지? 전쟁은 어떻게 계속될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수치의 절대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는 금리 인상은 제로금리일 때부터 금리 인상할 때마다 지수는 떨어질 테니까 내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돌리고 주식은 줄일 거야 라고 못을 박진 않고요. 상황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요약을 좀 하면은 이제 매크로를 가지고 이제 자산 배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를 들면 뭐 그쵸 이제 매크로 상황이 좋아 보이면 주식 100%도 뭐 매크로 안 좋으면 뭐 주식 50% 30%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매크로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산업과 재료를 찾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수급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는 뭐 그런 거 이제 그것도 그럼 뭐 비슷하게 활용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왜냐면 그거는 진짜 그냥 수치 아닙니까? 얘네들이 왜 들어가는지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게?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량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네. 한국 시장은 어차피 장 마감하면 늘 시장 동향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3대 주체가 있죠.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아마 굉장히 큰 순매수가 있었을 텐데요. 뭐 하루짜리로 오늘은 뭐 개인이 많이 샀어 이거보다 이렇게 길게 늘려서 뭐 한 달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늘려서 시장 자체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주체가 돼서 좀 순매수 규모가 많아지면 장이 좋아지나 또는 좋아지는 이유 중에 그 순매수 규모 때문인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3대 주체 중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시기를 가장 좀 장에 좋은 호재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인데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매수 창구들을 구체적으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꼭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연속성 있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성 있게 시장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 좀 좋은 시기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어떤 종목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오면 이 종목이 좀 좋아지고 있나? 좋은 내용이 있나? 한 번 더 검토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삼박자 스타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재무제표랑 차트랑 그 이제 재료를 보시는데 그러면 수급도 그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3박자가 5박자, 8박자, 100박자도 되는 거죠. 네. 무슨 뜻이냐면 이 3박자의 핵심은 사실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라간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경제학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때문이다. 그러면은 수요가 많아지고 또는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는 매수 주문이 많아지거나 매도 주문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매수 주문을 넣는지.
아마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보고 이 종목 되게 좋다라고 매수 주문을 넣을 것이고요.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와, 이 차트 되게 좋네 하고 매수 주문을 넣을 것이고, 재료 공부하시는 분들은 리포트나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서 좋은 재료가 있으면 주문을 넣을 것이고요. 또 질문하신 것처럼 수급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순매수하네 하고 주문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문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이제 제가 세 가지 재무제표, 차트, 재료라고 본 거고요. 뭐 재료는 사실 광범위하게 다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매 동향도 저는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톱다운 투자라는 게 이제 매크로 방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산업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 이제 이런 거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이 책에도 8개 8개가 9개인가 유망 산업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또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이 3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대선인데 차기 정부에는 어떤 산업이 더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저는 뭐 주식을 지금 20년 이상을 했으니까 뭐 대통령을 한 5번은 정도 주식을 하면서 봤겠죠. 네. 4-5번은 봤겠죠. 그런데 4번, 5번 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크게 좌우하진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크게 네. 좌우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현재 이제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을 해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현재 여당이 좀 더 중소기업, 좀 더 벤처, 그리고 현재 야당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죠. 현재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대기업, 좀 더 그룹주, 좀 더 전통산업.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주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코스닥이 처음 생기고 벤처가 처음 생겼고 벤처 열풍이란 말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좀 약간 중소기업들 활성화 뭐 이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뉴딜 정책들이나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나 또는 제약바이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여당은 약간 벤처 쪽 또는 성장주 쪽 또는 중소기업 쪽 이렇게 좀 보는 편이고,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큰 공약이 4대 강이었죠. 건설 공약이었죠. 그래서 약간 전통산업 또는 대그룹 위주 뭐 이렇게 저는 좀 구분을 하지, 구체적으로 이 산업은 이 정부가 더 유리하고 요거보다는 좀 큰 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분명히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육성하는 그 산업 이제 그런 게 딱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강력한 재료로 작용을 하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네. 네. 그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가장 그 높은 기업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가 하나 있었고 무슨 4차 산업이 있었고 2차 전지 있었고 뭐 2개인지 제가 까먹었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 네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면은 이제 그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 현 정부에서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 3대 산업이라고 2번이나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2번이 다 거의 비슷한 종목 산업이었고요. 그게 뭐였죠? 네.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이 세 가지 산업을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2번이나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또 이제 뉴딜 정책 발표할 때는 디지털 뉴딜이랑 신재생 에너지 뉴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만약에 야당이 돼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의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위고. 우리나라는 어디가 대통령이 되든 반도체는 무조건 1순위 산업입니다. 그건 그렇죠. 바뀔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뭐 1순위로 정책 산업으로 밀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자동차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고요. 삼성 SDI가 시가총액 뭐 한 7위, 8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넘어서 한 15위쯤에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K 배터리,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거기다가 자랑스러운 한국의 자동차 기업인, 뭐 외국 나가면 사실 뿌듯하잖아요. 현대차 다니는 거 보면. 그래서 현대 기아 많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탑10 안에만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4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 안 하면 안 됐죠. 자동차, 2차 전지, 자율주행. 특히나 자동차 산업은 어찌 보면은 전통 산업이 신산업으로,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좋은 지금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솔린만 만들고 있었다면 사실 그냥 전통 산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야당이 대통령이 되든 여당이 대통령이 되든 1순위는 반도체, 2순위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할 거라는 건 좀 명확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부가 오든 이 메이저 산업은 뭐 거의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네, 맞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예. 그러나 뭐 다만 그 민주당 쪽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저기 벤처 창업 이쪽을 많이 좀 부스팅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야당 쪽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그 이제 좀 굴뚝 사업, 제조업, 뭐 건설, 뭐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좀 될 가능성이 또는 좀 그룹사들. 있겠네요. 네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을 20년 이상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쪼그라들었네. 반면에 예전에는 진짜 별로 이런 산업이 있었나? 우리나라에 무슨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게 존재했나요?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존재했나요? 없었죠 예전에. 예. 없었는데 생겼네, 커졌네.